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무원 국어탑 과정입니다. 16강입니다. 지문 구성이 여기서부터가 비문항. 자, 독서 파트, 독서 파트. 그러니까 참고로 16강 요게 독서고요. 17강이 화법과 작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독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을 완벽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독해잖아, 독해. 그러니까 읽고서 이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끝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기형 문제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고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문제가 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용 일치 문제 아닙니까? 부합이란 말 뜻은 뭐다? 딱 들어맞음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윗글의 내용과 가장 잘 딱 들어맞는 거 몇 번입니까? 이 말이야. 결국 무슨 문제? 일치불치 문제 아닙니까? 내용 일치 문제. 자, 내용 일치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본문과 선택지 일치. 그게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과 선택지 일치하면 끝난다고 그래요. 자, 그럼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심리학적 융이 있나 보네. 융. 자, 인간에게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측면이 있다고 한답니다. 얘하고 얘가 있대, 인간에게. 뭐야?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설명에 따라붙어 줘야 돼. 무슨 말이겠죠? 페르소나가 뭔지, 그림자가 뭔지를 따라붙어서 줘야지만이 본문에 있는 이 글에 있는 독자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있다. 그리고 끝이야. 그럼 이 글은 잘못된 그림이 되겠죠. 그냥 버려도 돼. 자, 들어갑니다. 페르소나란 설명에 따라붙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정하면서 얻어진 자의 한 측면. 뭐가 눈에 띕니까? 사회 눈에 띄십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정하면서 얻어지는 자의 한 측면을 페르소나. 그런데 자,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 그러니까 얘를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뭐가 그림자. 그림자도 있지 않습니까? 위축된다고. 그림자가 위축되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져.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만 드립다 추구하다 보면 얘가 위축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 소외당한다고. 누구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럼 당연히 뭘 수밖에 없다? 무기력. 생기가 없어집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그럼 결국 어느 하나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페르소나도 조금, 그림자도 조금 적당하게 뭐 이런 거 아닐까? 글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한편 뭐 나왔습니까? 그림자 눈에 보이십니까? 그림자. 그러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했을 때 페르소나는 이것을 설명하고요. 그림자는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진 않죠? 오케이. 자, 그림자는요. 인간의 원수, 본능이구나. 본능은 아니죠.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본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본능이야. 자,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충동적인 면이 있겠죠. 근데 자발성, 창의성, 통찰성, 깊이 정성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진원 측에 억압하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끝. 자, 밑에 1번 들어갑니다. 자, 1번. 페르소나는 현실적인 속성. 페르소나는 얘는 현실적인 속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실적인 속성. 얘는 현실적인 속성이고요. 자, 그림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근원적인 속성 어떻습니까? 이렇게 썼다.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을 뚫어지게 보면서 현실적인 속성으로 살짝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림자와 관련된 본능이잖아. 원시적인 본능 뭐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속성입니다 라고 따질 수 있을까? 어때? 원래는 일체의 불일치 문제는요.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거든. 근데 얘는 살짝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얻어지는 성향, 역할을 봐봐.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리고 자, 다시 한번 그림자라는 것은 인간의 원시적인 원래 갖고 있는 본능 성향이라고. 이 근원적 속성 아닙니까?
답이래서 1번. 자, 2번으로 합니다. 자, 2번은 뭐냐면 페르소나를 멀리하게 돼. 페르소나를 멀리하게 되면 자아가 뭐래? 아니죠. 자, 봐봐. 페르소나를 추구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림자가 위축되어서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페르소나를 멀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추구하려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죠, 당연히. 가능하시죠? 자, 3번은요. 그림자는 도덕성을 추구할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도덕성과 관련된 단어를 잘 보십시오. 도덕성? 자, 추구할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더 커지는데 자발성과 창의성은 여기 있으니까. 도덕성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소나 쪽이겠습니까? 그림자 쪽이겠습니까? 페르소나 쪽이겠죠. 왜? 도덕이란 단어가 여기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림자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 도덕이라는 것은 페르소나 쪽이겠죠, 당연히. 틀렸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도덕성, 얘를 추구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 그림자 쪽은 부도덕 아닙니까? 충동적 측면이니까. 얘가 추구될 때 이게 되는 거겠죠? 얘는 오히려 얘가 없어지겠다, 그렇죠? 도덕성을 추구한다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줘야 돼. 페르소나 쪽에다 집어넣을까 아니면 그림자 쪽에 집어넣을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 페르소나 쪽에 집어넣는 단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부도덕성이면 이쪽에 집어넣어줘. 여기 있잖아. 힌트. 됐습니까? 오케이. 4번은요. 그림자를 억압하게 된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 그림자를 억압하면 이거는 본문에 없습니다. 얘를 추구하면 얘가 위축된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그림자를 억압하면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한다는 건 아닌데 원인 결과죠. 이 원인 결과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얘를 추구하려 한다면 얘가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 쪽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림자를 억압하면 되니 얘를 억압하게 된다면 얘가 원인이고 페르소나를 더욱 추구합니다. 얘가 결과 아닙니까? 이건 안 됩니다. 왜? 본문이 없으니까. 일체 불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본문을 충실히 따지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끝. 아무튼 그래서 1번 문제 다몇 번? 1번을 답으로 찍는다고요. 1번이야 1번.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은 싹 다 푸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래 진술 및 전개 방식 문제. 좀 기네. 문제가 2문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군무원 시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조금 길어지잖아. 문항수가 많아집니다. 솔직히 3문제였습니다. 3문제짜리였어. 근사값이 한 문제 나왔었죠. 근사값. 그래서 요 지문, 요 정도의 지문 길이는 문항수로 따지면 3문제가 연결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군무원은. 좋아. 그래서. 차라리 지문 좀 길고 문항수 많은 게 훨씬 낫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총 다 4개 문단이네. 자, 그중에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요. 1차 문제, 내용치 문제는 다음 중에 제시문의 설명 방식입니다. 아이고야, 나 이게 설명 방식을 물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지문이 좀 길어져, 문항수가 많아져. 첫 번째 내용 문제, 두 번째는 형식 문제. 거의 기본이겠죠. 이게 처음은 내용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형식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나오고 이런 식, 또는 어휘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합니다. 좀 기니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출발. 고 음역이 깨끗하게 들리는 CD. 요즘에 거의 안 쓰죠, CD? 예전에 많이 썼는데. 고 음역이 깨끗하게 들리는데 CD는. 근데 저 음역에 음악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쪽짜리 그릇입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군무원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거 좀 다듬으면 참 좋겠는데 어차피 있는 글을 잘라가지고 집어넣겠죠. 수능처럼 이 비문학 지문을 직접 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매끄럽게 좀 다듬어도 괜찮은데. 나를 쓰시죠. 알겠죠? 문제 만드는 거.
그럼 제가 열심히 만들어드릴게요. 자,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음역이 깨끗하게 들리는 CD는 저음역의 음악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릇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CD의 한계, 이게 CD의 단점. 됐죠? 양자화라고 불리는 디지털 과정에서 저음역의 주파수가 아주 미세한 근사값으로 바뀌는데 그 순간 다른 음으로 변화된 저음이 화음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음역의 음악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릇입니다. 왜 저음역에 음악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냐고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양자화라는 단어를 썼다 했죠. 양자화란. 그거 불리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저음역의 주파수가 아주 미세한 근사값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저음역의 주파수는요. 근사값으로 바뀌어. 그 순간 다른 음으로 변화된 저음이 화음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아주 조금 바뀌었는데도 화음이 어울리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배음과 화음의 바탕을 이루는 베이스음이 변동되는 순간 조화를 이루어야 할 음악의 구조는요. 기초부터 흔들립니다. 그만. 여기 결국 CD는 반쪽짜리 그릇이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CD 고음역은 정말 깨끗하게 잘 들린다고. 고음역은 짱. 저음역은 꽝.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짱이야. 그냥 이렇게 쓰겠으면 그냥. 여기는 꽝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지? 어울리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변화됐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런 오류가 왜 발생하냐고. 됐죠? 넘어갑니다. 디지털화의 기본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을 때 음악 정보가 원본과는 다른 근사값, 이건 이유.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다시 한번요. 디지털화의 기본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을 때 음악 정보가 원본과 다른 근사값으로 바뀌어 기록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말이죠. 됐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성적 시스템이야.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89.4와 89.5, 0.1 차이다. 그렇죠? 근데 0.1 작은 차이를 보이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만일 뭐 하지 못한다면 소수점을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고요. 89.4는 89로, 89.5는 90으로 바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0.1점 차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1점 차이로 바뀌어. 1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89니까 우, 하나는 90이니까 수. 수와 우라는 현격한 차이의 점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해상도가 떨어지는 디지털 변화는 이처럼 매우 미세한 차이를 차원이 다른 결과로 바꿔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지금 CD 설명하는 겁니다. CD가 왜 저음역과 관련돼서 꽝일까?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디지털화 과정에서 이게 주파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라고. 근사값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다음이다. 디지털의 오류는요. 44.1kHz. 16비트 해상도의 작은 그릇인 CD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의 오류가 CD의 단점이라고요. 자, 몹시 깨끗한 소리를 전달하는 장점과는 달리 이게 고음역대에서지 않습니까? 음악의 전체적인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오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CD의 편의성에 찬사를 내보내면서도 음악 속에서는 불합격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CD의 사운드는 충분하지 못하는 해상도에 디지털이 갖는 단점을 해상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CD. 해상도가 낮다고. 자, 사진에서 불분명한 화수가 뭉뚱그려져 보이는 깍두기 음성이 나타나듯이 자,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들의 섬세한 사운드에 담긴 미묘한 변화, 표정, 다이내믹, 특징적인 공명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CD라고요. 그걸 이해하시겠죠?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이 있나 봐. 교향곡 제2번, 부활의 서주부와 같이
더블 베이스의 저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주를 CD와 LP판으로 비교해서 들어보라고요. 저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오케스트라의 사운드가 얼마나 빈약하게 느껴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저음을 바탕으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클래식 음악을 CD로 듣고 있으면 뭐다?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작품 왜 썼을까? CD? 꽝!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물론 CD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근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문제 볼까? 자 1번 다음 중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CD는 고음역에서는 짱 이만 아닙니까? 그럼 1번 줄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거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44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다 부분의 첫 번째 줄. CD 디지털로 오르느냐 44 같이 보면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다시 한번요. 44.1kHz 다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16비트의 해상도 그러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맞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다의 첫 번째 줄에 있다고요. LP와 비교할 때 이거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LP와 비교할 때 CD는 저음꽝 제일 마지막 줄에 위태롭고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답 4번인가 보네. 그렇죠? CD는 양자어로 불리는 디지털 과정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답 찍습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 제10문제 설명 것입니다. 가와 나 이건 왔다 갔다 해야겠다. 가와 나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가가 원인 나가 결과라는 얘기죠. 아니야.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결과고 요게 원인입니다. 왜니까. 왜 이런 오류가 이런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 원인. 그래서 1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2번 나와 다른 수학적인 원리? 나에는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89.4, 89.5 등등등. 근데 여기는 수학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얘는. 괜찮죠? 여기는 수학적인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는 지울 수 있습니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와라는요. CD의 장점? CD의 단점이야 이런 거죠. 어디 CD의 장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답 몇 번? 4번입니다. 이 말입니다. 가다라는요. 은유법과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유법 또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직유잖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확인하면 돼.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논증의 2에 들어갑니다. 논증의 2. 25번. 그래 진술 방식 또는 전개 방식 있네. 그런 것들은 쭉 보시기 바라고요. 야, 지문기인데 문제 하나네. 이러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이해하시겠죠? 다음 글을 읽어서 추론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자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 자체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술과 관련된 글이거든요. 출발. 여기가 첫 번째 문단. 1287년 고려의 이승유가 저술한 제왕후기 동명성왕 건국 신화편에 뭐가? 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요체 요 부분에 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다고요. 해모수가 웅장한 궁궐을 짓고 화백의 딸을 초청해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술은요 과실주나 민속주의 형태로까지 오늘까지 일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농경문화의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면서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회생활 즉 인간관계 형성이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사회생활할 때 매번 술자리를 빼면은요 친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술자리를 참석하면 그만큼 친해지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회생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 게 당연히 매번 참석을 많이 하죠. 1차, 2차, 3차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러한 음주문화적인 인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입생 환영회,
단합회 등의 명분으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목을 두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술자리에서 건강상의 이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몸을 사리면 분위기, 야 그냥 마셔, 너 때문에 분위기 깨잖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됐죠? 분위기를 흐린다면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천적으로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한 잔 먹으면 뻑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부러워. 솔직히 부럽진 않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술은 웬만큼 마시는 게 좋지. 됐죠? 자, 두 번째 문단 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술에 약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네.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약하다는 것은 바로 뭐다? 아세트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남들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술에 약하다? 아세트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남들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 특히 강조입니다. 평소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홍조를 겪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체질. 홍조 부족하구나. 체질적으로 술이 약한 사람은요, 남들만큼 술을 마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됐죠? 술자리를 즐기는 문화와는 달리 한국인의 40%는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매우 적어. 술에 약. 생각해보면 저도 술이 좀 약합니다. 술이 좀 약한 게 약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 뭘 못하겠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무튼 됐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술을 마시면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위장 속에서 흡수돼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알코올은 간으로 운반된 후에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 유독성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돼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앞보다는 뒤가 훨씬 더 센 접속어죠. 과다한 음주는요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므로 체내에 축적되어서 안면 홍조증, 음주 구토. 그렇구나. 저도 약한 게 맞긴 하다. 그렇지?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라고. 괜찮습니까? 그런 어렵지 않다 이 정도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확확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지문 한번 쪼개서 읽어봐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보통 모든 글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글은 흘러가는 물과 똑같거든요. 흐름 파악도 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어보시라고요. 솔직히 이는 뭐 술이니까 우리 굉장히 익숙하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 왠지 들어본 단어들이니까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게 마지막이죠. 얼굴에 붉어진 사람도 술을 자주 마시다 보면 주량이 늘고 얼굴이 덜 붉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없잖아.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돼 실제로 술은요. 또 안 먹으면 또 그만 취하고요. 이렇습니다. 이는 뇌 일부분이 알코올에 아직 적응했다고. 이 경우에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는다는 사실. 이게 포인트야. 술을 자주 먹잖아. 뇌가 알코올에 적응하는 거야. 그래서 주량이 늘고 얼굴이 덜 붉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 분해돼. 괜찮습니까? 여전히 체내에 축적됩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라닙니까? 세진 게 아니라고요. 됐죠? 예전보다 얼굴이 덜 붉어진 사람 보고서 술 많이 늘었네 하면서 술을 더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음주 상식으로 인해 생긴 술자리 문화. 과다한 음주는 알코올성 지방간을 초래하며 심해지면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증, 간암,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 위험도 커집니다. 안 좋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삼국시대 위에 우리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음주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힘들겠지. 하지만 알코올 분해 능력은 선천적, 개별적으로 인지하고 막무가내로 술을 권하는 문화는 지양 하지 마라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요 선천 타고난 거야. 안 바뀌어. 개별적인 거야. 그거를 제발 인지하라고요. 그리고 자꾸 막무가내로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하고 싶은 말 요거 하나네, 요거 하나.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술자리에서 친목을 다지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술자리 피하기 어렵습니다. 맞는 거잖아. 한국인의 40%는요 효소가 적다고요. 이것도 있었죠. 체내에서 아세트산과 물로 분해. 주량이 늘면 뇌 일부분이 알코올에 여기까지 괜찮다.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더 분해를 잘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더 잘 분해합니다. 이거 틀렸지. 계속 축적된다고. 더 잘 분해되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걸 이해하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거 오류. 그럼 오류 문제는요.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실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류하면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에 해설에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미끄러운 경사면의 말 붙이고 잠깐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 이 오류랍니다. 이 29번의 문제가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랍니다. 쭉 해서 마지막 마무리. 그게 미끄러운 경사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솔직히 제가 수험생들이 이 단어가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오류 아닙니까? 오류. 이거 제 교재에 있죠. 언어적 오류, 자료적 오류, 심리적 오류. 이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부분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사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례를 비교해. 이건 다른데? 답이야. 거의 답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식량을 주면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식량을 주면 식량 외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집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은 평생 직장을 보장하라고 할 것이라고. 점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자고? 식량 배급을 당장 그만둬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주면 더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죠. 얘 주면 얘를, 얘 또 주면 얘를, 얘 또 주면 얘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이 말. 그래서 식량 배급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가 술 한 잔 마시면 또 마실 거고. 그러면 결국 제일 마지막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아예 한 잔도 마시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이죠. 한 잔 마시면 또 그러다가 중독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시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 마시면 또 그러다 마지막 알코올 중독자까지. 이거나 식량을 주면 옷을, 그 다음에 집을 점점 커지는 거죠. 두 사례가 비스무리하다는 얘기죠. 그걸 따질 수 있으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자, 3번 갑니다.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잖아.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겠죠. 부드럽게 말하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 아이들을 망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부드럽게 말하지 말라고. 즉 뭐하게? 엄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 부드럽게 말하면 요게 꼬리를 물고서 무서워하지 않을 거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면 결국 부모는 결국 아이를 망치게. 결국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싸가지 없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뭐야? 아이를 망치게까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드럽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 괜찮습니까? 그 정도. 이거를 다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부드럽게 말하잖아. 이거 하면 이거 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망치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구하지 말라고. 그 정도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4번으로 합니다. 잘 보십시오.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영양 부족에 빠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뭔가 나와야 되지. 다시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영양 부족에 빠질 거고요. 영양 부족에 빠지면 뭐가 될 거고요. 뭐가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중간에 끊겼지. 어설픈 식이요법이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갑자기 영양 부족에 빠져. 근데 갑자기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너무 오버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미끄러운 경사면 이런 것을 매끄럽게 쭉 마지막 도착까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중간에 끊겼죠.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답입니다. 즉 유형이 다른 것은 4번이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오류 문제는요. 오류 문제는 사례를 비교할 수 있으면 사례를 비교할 수 있으면
무슨 오류라는 이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 내가 알면 뭐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단어를 여기다 줬어. 그러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솔직히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준 적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사례 주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사례 주고 그 사례와 같은 사례를 찍어내는 그런 식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 비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사례 비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반드시 사례 비교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29번 문제는 다음 몇 번? 그래서 4번.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 30번이네. 설명문과 논설문의 이해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30번, 30-1번의 문제는 제목 문제네. 요지 문제고. 그러니까 지문 하나 던져주고서 제목과 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문제야.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냐, 글이? 여기까지네. 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출발. 자, 관계 내에 갈등이 발생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해야 할 것은 뭐냐고. 성급한 판단. 갈등 발생하잖아? 가장 중요한 건 성급한 판단. 이건 피하라고. 이걸 사례 들었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성급한 판단이죠. 저 사람은 그만한 문제도 그냥 못 넘겨. 우리 관계는 엉망이야. 등등등에 뭘 된다면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면 이 말이겠죠. 됐죠?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찾는다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일. 한쪽에서 판단부터 내린 채 문제에 접근하면 다른 쪽은요. 자신의 가치가 무시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까지? 적대감까지. 결론. 성급한 판단 피하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되도록 객관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면 교하고 싶은 말 이거죠. 뭐 했을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요. 맞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 글을 보면 뭐 했을 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뭐하라고? 성급한 판단 피하라고요. 문제를 되도록 객관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라고요.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객관적으로 표현하라고. 그럼 이게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묘사적 언어를 사용하라고요. 됐죠? 묘사적 언어란 당연히 따라붙어서 나오겠죠. 묘사적 언어가 뭔지 나와야 되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동기를 해석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술하는. 있는 그대로. 이게 묘사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어떤 동기를 해석하지 않고 즉 주관을 집어넣지 않고죠.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은 판단은 주관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묘사적 언어라는 것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그냥 기술해 주는 거야. 솔직히 이 묘사라는 소설방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글자를 가지고 나는 글자를 봤어. 근데 마치 그 글자에 해당되는 그림이 연상되는 그게 묘사 아닙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것을 묘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 묘사라고요. 즉 자신의 가치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는 표현법. 그게 묘사라고요. 주관을 개입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를테면 노사관계에 사원복지의 문제 이런 것으로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회사 측은 자기 이익밖에 모른다. 쥐꼬리만한 월급만 던져주면 다냐.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극한 판단의 개입.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됐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들으면 회사 측은요. 너희들은 어떤가? 회사야 망하든 말든 제 이익만 챙기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어서 갈등은 심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럴 때 우리 회사의 사원복지는 다른 회사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묘사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제목 뭡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겠죠? 얘잖아. 갈등 대응 전략. 제목은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풀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뭐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성급한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잖아. 글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성급한 판단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묘사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끝이야. 그 정도 내용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지는 뭡니까? 야, 이게 뭐야? 답 4번. 이거 완전히 똑같아. 그렇죠? 성급한 판단 피하고 묘사적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끝. 넘어옵니다. 그래 구서. 얘는 생략된 내용치 문제거든요.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저는요 33번만 문제 풀 거야. 알겠죠? 여러분 반드시 오른쪽에는 34번부터 문제 다 푸십시오. 알겠죠?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알겠죠? 어려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자 34번 문제를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꼭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려 보십시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는 간단한데 그러니까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게 접속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비교하는 겁니다. 앞에 원인 뒤에 결과야? 그러므로겠죠 뭐. 또는 따라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인, 그러므로, 결과 이렇게. 앞에와 뒤와 값어치가 똑같아. 그럼 그리고 첨가 보충이니까. 앞에와 뒤가 달라. 그러나 또는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출발합니다. 자, 개인형 겨울에 우리 전학교에서는 정음 28자, 이 훈민정음 28자죠. 처음으로 만들어서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훈민정음이라고 했다고요. 우리 전학은 결국 세종대왕이겠다. 그렇죠? 세종대왕님. 사례, 예의라는 것은 사례입니다. 사례.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사례를 간략하게 들어보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냐? 천지인 삼극의 뜻과 이게 바로 뭐다? 몸의 기본자죠. 아, 으, 이. 음양의 이, 기의, 정묘함을 포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다 포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28자로서 전환이 끝이 없어. 막 바꿀 수 있어. 28자만을 가지고서. 간요하다라는 말을 썼죠. 자, 간요라는 단어는요. 간단하고 기묘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고 기묘함. 모든 음의 정통. 그러니까 28자로 모든 음에다 정통할 수 있다고요. 괜찮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은요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훈민정음을 깨우칠 수 있고요. 어린 속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짱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봐봐. 28자로서 28자만을 가지고서도 전환이 끝이 없어. 그리고 간단하고 기묘해. 모든 음의 정통. 짱!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하루 정도면 충분히 깨우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저게 뭐더라 아까? 앞에 오는 뒤의 결과.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문제 풀 수밖에 없어. 하나만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간요라는 단어를 설명했었죠. 뭐라고? 간단하고 기묘합니다. 이렇게.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독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독해의 가장 기본은요. 단어를 몰라. 근데 안 찾고 그냥 넘어가. 미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찾아볼 필요 없죠. 어차피 실전이니까. 실전처럼 하는 거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당연히 단어를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에 34번 문제는요. 풀진 않겠습니다.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푸는지. 하도 시간이 부족해서. 생각해보니까 지난 강의도 그렇고 지지난 강의도 그렇고 계속 1시간이 넘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얘는 요약 문제네. 근데 아까 다시 한번 34번을 풀이하는 방법. 위에 쓰시든 어디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항상 이러한 흐름 파악 문제를 풀 때는 여기 흐름 파악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저는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흐름 파악 문제.
1번 뭐라고요? 선택지를 보십시오. 알겠죠? 선택지의 생김새가 여기는 가나다라죠. 야, 이러면 정말 땡큐입니다. 가나다라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선택지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가나다라.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가 다다 이렇게 됩니다. 두 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하고 다를 비교하겠죠. 먼저 올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랬을 때 가와 다를 비교해서 뭐가 큰 거? 범위가 큰 거를 앞으로 빼십시오. 알겠죠? 말 이해하시겠죠? 범위가 큰 것을 앞으로 빼시라고요. 괜찮습니까? 말 이해하시겠죠? 범위가 큰 것을 앞으로 빼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거의 대부분의 글은요. 항상 어떻게 생기냐면요. 전체가 이렇게 넓어. 처음이. 점점 이렇게 좁아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원래 모든 건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큰 것을 앞으로 빼고 범위가 좁은 것을 이렇게 뒤로 빼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당연히. 됐죠?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제일 처음에 하실 일.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접속어나 GC어는 무조건 뒤로 빼는 거거든요. 접속어라든가 GC어라는 이 친구들은요. 절대로 제일 처음에 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뭐라? 뒤로 뺄 것입니다. 이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라고 했을 때 실제 가나다라야? 예를 들어서 가는 접속어나 GC어, 다는 접속어나 GC어로 시작해. 얘네들은 절대로 먼저 올 수 없습니다. 앞에 올 수 없다고요. 그럼 두 개 비교하면 되잖아요. 범위가 큰 것을 앞으로 됐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됐고,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분홍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해. 연결고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연결고리. 세 번째는요. 연결고리를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건 상처 지우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이거 가지고서 진짜 쉽게 문제 푸는데 연결고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연결고리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과 두 번째 문단의 처음이겠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결고리는 두 번째의 마지막과 세 번째의 마지막이겠죠. 세 번째, 네 번째 연결고리는 결국 요 부분이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는요. 단어를 같이 씁니다. 또는 내용을 같이 씁니다. 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단어가 같은 거 파악. 단어가 같거나 내용이 관련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가야. 근데 요 내용과 단어가 같거나 연결이 같은 게 요 부분이야. 그럼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가라 이런 순서라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왜? 요것 가지고서 문제 풀기 굉장히 쉬워지긴 하겠죠. 연결고리를 파악하십시오인데 단어가 같거나 내용이 같습니다.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그다음 45번 문제입니다. 45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네. 이것도 요약이네. 요약을 한다는 것은요.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문장을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요약 아닙니까? 됐죠?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선 지우고. 됐죠?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 얼마 안 긴데? 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한 관심, 그래요. 건강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라는 접속은 다시 하면 앞보다는 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됐죠? 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어디에 대한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 범위가 확 좁아지죠. 이런 식입니다. 모든 글은. 건강에 대한 관심, 근데 여기는 뭐야?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되는 것이 훨씬 범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이렇게 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부지런히 뛰고 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부지런히 뛴다는 거, 땀을 흠뻑 흘린다는 것은 운동 아닙니까? 느끼는 그런 개운함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앞보다는 뒤가 훨씬 더 쌤 접속어죠. 그렇지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다 운동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리하게 움직이면 뭐 한다고요? 역효과.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요. 예전에 제가 헬스를 했거든요. 헬스. 근데 하도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여기가 인대가 나갔나 그래요. 그다음부터 힘을 못 주겠습니다. 왜 헬스 그만하잖아. 도저히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무조건 신체를 움직이고 무리하게 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게를 막 들려고 노력한 거야. 나갔죠. 요즘에 그래서 팔굽혀펴기도 잘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튼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자,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 당연하지. 역효과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는요.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신의 체력에 비추어서 신체 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어야지만 부담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요. 운동의 시간, 잠깐만. 운동의 시간과 빈도라는 단어를 썼네. 개인의 생활 양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죠. 일반적으로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 운동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오랜 운동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하고 싶은 말이 이거는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해서 운동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위에서는 운동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신체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왜? 그러므로 난 것은 앞의 원인 뒤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므로는요 뒤쪽이 결과 쪽이 중요한 거 맞거든요. 강도. 됐죠? 그리고 부담이 이거 다 강도 쪽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과 빈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실천해서 운동을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해도 된다고. 근데 시간이 짧더라도 빈도를 높여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 어차피 무슨 문제야? 요약 문제죠. 뭐가 들어갑니까? 강도, 시간, 빈도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겠죠? 우리 빈도는 높여야 돼. 시간은 줄이더라도. 이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운동의 효과는요. 빈도를 높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쉬지 말고 부지런히 운동을. 여기 뭐가 없습니까? 강도가 빠졌죠. 괜찮습니까? 요약이라는 것은요.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강도, 시간, 빈도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강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1번은. 2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는요. 신체에 적절한 자극을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강도죠. 생활 습관으로 정착을 시켜라는 것은 이 빈도 쪽이죠. 시간은 줄여도 돼. 필요 없어. 빈도는 높여야 됩니다. 생활 습관으로 이 빈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2번의 경우는 강도가 있어. 그리고 빈도도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답이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요약할 때 뭐다? 강도하고 빈도 쪽을 이야기한다고요. 물론 시간도 있는데 시간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줄여도 된다고. 다시 한번 시간은 짧아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지금 빈도는 자 높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 규칙적으로 움직여. 이게 바로 생활 습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도, 이쪽에서 생활 습관 잡은 겁니다. 그게 요약이지 뭐. 답이 그래서 몇 번? 2번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어렵나? 아무튼 이 정도. 자, 혹시라도 다른 거 답 찍었으면은요. 자,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질문을 하십시오. 알겠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독서 질문을 끝내봤고요. 자, 다음 시간 옵니다. 이게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17강. 이야, 진짜 신기하게 중요한 데다가 다 글 써놨네. 합법부터 장문까지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 자 화법의 전략부터 작문의 과정까지 해서 이 교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